네, 매주 월요일 경제 읽기 경제 돋보기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자,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대담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증시 폭락하면서 아마 놀란 분들 엄청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국내 증시도 같이 동반으로 내려갔다가 조금 안정세를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 어떤가요? 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약보합세 약세인데요. 예. 중요했던 금요일에 반등세를 보였어요. 코스피는 1.5, 코스닥은 한 3% 정도 이제 반등세를 보였는데 예. 기본적으로 공포심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롤러코스터를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끝부분에서 정상 부분에서 덜컹거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때 바로 수직 낙하하는 건 아니지만 공포 심리는 극대화돼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지난 9년 동안 한 4차례 정도의 소폭의 조정은 있었지만 미국 증시가 계속 올랐거든요. 예. 롤러코스터가 계속 정상을 향해 올라간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포 장세가 극대화된 면이 있는데 두 가지는 확인이 됐죠. 하나는 미국 경제와 증시가 사실은 독야청청했는데 예. 다 안 좋아도 좋았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상투에 근접해 가고 있다. 뭐 지나쳤다는 주장도 있고 아직 남았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이 롤러코스터의 정상에 거의 갔다. 그리고 롤러코스터가 이제 수직 하락하기 시작하면 고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불안하잖아요. 예. 그게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신흥국들이다. 이 국가들은 정말 마음 졸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롤러코스터 비유를 해주시니까 정말 이제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원인 분석부터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미국 증시 왜 이렇게 폭락을 한 겁니까? 그 두 가지 이유라고 이제 보통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일단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분쟁의 후폭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금리 인상은 이미 다 예상했던 건데 왜 이런 게 악재가 되느냐. 예. 이제 증시에는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예. 다 알려진 거니까.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5번 할 거라는 건 예상했고 이제 4번 했고 한 차례 더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갑자기 금리 인상이 악재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금리 인상에 좀 다른 측면이 부각이 된 겁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이제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빚이 많잖아요. 네. 근데 국채 금리, 그러니까 국채라는 건 정부가 빚을 지고 발행한 채권인데 여기에서 갚겠다는 이자가 3.2%까지 뛰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재정 상황이 더 갑작스럽게 나빠질 수 있겠네 하고 금리 인상에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된 면이 있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간은 좀 설전에 가까웠다면 이제 관세를 막 부과하기 시작하니까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니까 이게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 즉 기업 실적에도 반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보면 IT 기업들은 조금 나빠졌거든요. 예. 근데 네. 이제 좀 있으면 제조업 기업들 성적도 나올 텐데 여기까지 나빠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공포 심리가 극대화될 수도 있겠죠. 아까 롤러코스터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이라고 했는데 예. 지금 신흥국뿐만 아니고 뭐 세계 전체가 미국 증시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9일 만에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예.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신흥국들, 뭐 아르헨티나가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예. 미국이 잇따라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들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않았던 나라들조차 이번에 영향을 받는 걸 확인했거든요. 어디가 있습니까? 고소공포증이 조금 덜할 거라고 생각한 나라들인데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에 노출된 예. 대만, 우리나라, 중국 여기도 한 5, 6%씩 빠졌는데요. 이거는 예상보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금융 불안이 예고됐던 나라들 외에도 전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미국 예. 시각으로 목요일 블랙 서스데이의 그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글쎄 이제 미국이 다행히 금리 인상을 마지막 남은 하나를 안 하면 좋으련만 예. 그게 아마 트럼프의 희망사항이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연준 보고 미쳤다고 막 하는 저 정도 마당이니까. 얘기하면 연준이 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미국의 상황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정부가 저렇게 나오면 안 그러니까요. 하는데 오히려 그 연준 의장인 제리 파월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올리는 걸 기정사실화한 발언들을 네. 했거든요. 이걸 뒤집으면 연준의 공신력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대통령이 저런 게 더 악재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신흥국들은
그 때문에 조금 더 걱정거리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지도 모르고 네,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거의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또 미국 증시가 폭락한다면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흥국이 이제 가장 불안한 게 문제인데요. 예. 아르헨티나는 이미 이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파키스탄도 비슷한 처지고, 터키의 자국 통화 가치 폭락도 심상치 않고, 뭐 이집트, 남아공, 브라질 다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안심을 할 수는 있죠. 수출이 그나마. 그동안 괜찮았고, 예. 외환 보유도 괜찮았고, 그 국가부도의 위험 지표로 지금 공인된 게 CDS라고 그래서 국가부도 스왑이라는 거의 금리인데요. 이게 우리가 웬만한 선진국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조금 나은데, 다만 이 점은 우리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어떤 외화 유동성이 부족한, 달러가 부족한 형식으로 이 위기 금융 불안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예. 증시가 추락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증시도 동반 추락할 수 있다는 건 지난주에 우리가 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롤러코스트가 정상 근처에 가면 언젠가는 떨어지는 법이니까 우리도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무서운 심각한 얘기예요. 이야기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 다음은 한 주 빠른 경제 뉴스 이번 주 미리 읽기에서 한 주간의 경제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읽기는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히 낮출 수는 없을까라고 하셨는데, 한시적이라고 하니까 유류세가 딱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제 검토한다, 협의 중이다, 이런 표현을 기자들한테 해서 이제 공론화가 됐는데, 예. 역사상 두 번째 있는 일이고 10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2000년에 한 두 달 정도 한 적이 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한 10달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워낙 국제유가도 높았지만 환율 자체가 높아서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달 동안 이걸 한 건데, 예. 지금은 국제유가가 물론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렇지만 환율도 낮고, 그래서 그때보다는 상황이 괜찮은데 왜 그럼 유류세를 인하하려고 하는 거냐. 예. 뭐 김동연 부총리 자신도 얘기했지만 자영업자들을 좀 돕고 싶고 경제 활력을 얻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체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번에 이 카드를 꺼내든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이거 하자 그래도 잘 안 했거든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기름값의 한 55%, 100원 팔면 55원이 세금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금이에요. 정부 곳간에서. 한 4등 정도 하는 위치를 차지하는 건데요. 예.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다음에 유류세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덜내고 나면 나중에 정부 곳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어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세금이 다행히 좀 잘 거쳐요. 지금까지 한 23조 원이 더 거쳤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체감 경기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이런 강수를 두기로 결정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기름 넣으러 가면 리터당 한 82원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는데, 10%를 낮출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낮출 경우에 한 40리터 정도 넣는다고 가져가면 3,000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더 자리를 잡고 한시적으로 했다가 또 이것마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기름값 부담은 또 커지고, 안 그래도 기름값 비싼데, 이거 좀 영구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뭔가 인하폭도 좀 컸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유류세 체계 자체를 좀 바꾸자 하는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리 읽기 아이템으로 넣은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 때 이 유류세라는 게 종량제, 종가제 성격이 다 있기 때문에 많이 국제유가가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찔끔 내려가게 하는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은 2017년 국제유가가 꽤 낮아졌는데, 그 당시에 17% 정도 낮아졌는데 이 세금 유류세는 3%밖에 안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밑을 받치는, 하방 경직적이 되도록 만드는 요인이라서 이걸 이번에 좀 바꾸자 하는 얘기가 있을 텐데, 여기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긴 해요. 누진세 개편 얘기랑 비슷합니다. 예. 당장 그냥 없애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첫 번째는 흘러간 옛 노래긴 합니다만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렇게 펑펑 써도 되느냐 하는 얘기가 꼭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언론에서 먼저 얘기하던데, 또 하나는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가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기름 많이 쓰면 이제 탈화석 연료 해놓고 그쪽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예. 2008년도에 또 경험한 건데, 아무래도 자동차 많이 쓰는 분들이 혜택이 많이 돌아가니까 이거 서민 위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기름값 때문에
부자들 차 많이 쓰는 사람이 혜택 많이 받다. 이런 논의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쟁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복잡하네요. 체감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리터당 82원은 이 참에 아예 체계를 한번 개편해보자 하는 논의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름값은 참 오를 때는 빨리 오르는 것 같은데 내릴 때는 참 안 내리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이 유류세 체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미리 읽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진짜가 나올까라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고용 관련한 아, 사안입니다. 지난주에 걱정했던 9월 고용 통계가 나왔는데 신규 취업자 수는 뭐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마이너스가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4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4만 5천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껴 있었잖아요. 9월에. 네. 그러니까 주업 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들 많이 고용했어요. 농업 분야에서. 그때 뭐 수확해야 되는데 일손 부족하잖아요. 또 음식 제조업. 추석 음식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많이 끌어들여서 4만 5천 명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는데 네. 그 청와대에서는 아직 엄중한 상황이다 그랬고 여당 대표도 갈 길이 멀다 그랬는데 정확히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한 20만 개 정도 돼야 이게 이제 중립적이다 혹은 조금 나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4만 5천 개니까 네. 그야말로 그 계절적 특성 때문에 한 거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 긍정적인 추세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제조업 쪽에 일자리 수가 좀 줄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줄었던 게 좀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구조 조정이 좀 마무리돼가는 거다. 연말쯤 되면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경제팀들이 얘기해 왔는데 그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상용직 우리가 아는 이제 정규직들은 좀 네. 상황이 괜찮고 예. 임시직, 일용직 상황이 안 좋은데 이쪽 일자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소식은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업률은 전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도 이건 괜찮기 때문에 뭐 인구 구조 감소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변명도 좀 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됐다. 요약하자면 긍정적인 거는 이제 임시직, 일용직 같은 자영업의 문제로 이제 문제가 아주 단순화됐다. 네. 그 나쁜 거는 이제 고용률과 실업률이라는 지표조차 나빠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영업이라는 데가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데고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 좀 추워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금 겨울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네. 백종원 씨가 이 국감장에 나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자영업자 아니면 뭐 소상공인 관련 대책이 좀 어떤 내용이 나올까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백종원 씨가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예능 프로그램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국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과 소셜 미디어, SNS가 워낙 이제 영향력을 가지다 보니까 거기서 관심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대안보다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한 얘기들도 보면 뭐 도태돼야 될 자영업자들이 도태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는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렇죠. 워낙 다급한 상황에서 그게 위안이 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여당 의원이 선동열 감독 불러내놓고 하는 질의응답이라든가 예. 고양이 데리고 등원한 야당 의원처럼 하여튼 이슈가 될 수 있다면 무슨 얘기들 할 텐데 그 국회 통상자원중소벤처 상임위에서 한 일도 대안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그런 느낌은 들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얼어붙은 고용 시장이 언제쯤 다시 봄을 맞을지 그게 가장 궁금해지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들이 이번 지금 달 말 안까지 있을까요? 내놓는다. 그리고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예. 김동연 부총리가 이것도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그동안 제기해왔던 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주체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기업에게 일자리를 만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내놓을 것 같고요. 예. 규제 개혁이라든가 혁신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지역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라는 걸 내놓겠다 그랬어요. 예. 이건 뭐냐면 정부가 호주머니를 털어서 재정 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조금 일자리 상황을 낫게 하는 건데 단기 미봉책 써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예. 다급하면요. 발이 동상에 걸려서 얼어 죽게 생겼으면 오줌 넣어야 거기다 되는 오줌이라도 예.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거는. 예.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더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건 이제 청년층 취업 대책 같은 게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취창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특히 창업 시장 같은 데서 새로운 이제 사람과
돈과 관심이 쏠릴 만한 분야를 제시해주고 그쪽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 그 신산업 정책이라고 불릴 만한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앞으로 보완돼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